노인네! 노인네! 욕심이 과하시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9세의 박하선은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보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오민석 사장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평생 인쇄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는 박하선의 가슴에 찬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생선 냄새와 채소 향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박하선은 생선 코너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민어 있어요? 싱싱한 걸로요. 있지, 있고 말고.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거야.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싱싱한 민어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하선은 민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생선이었습니다. 제사상에는 꼭 민어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주세요. 제사상에 올리려고? 정성스럽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민어를 정성껏 손질해 주었습니다. 박하선은 이어서 약과를 파는 떡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 담았습니다. 나물도 골랐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까지 신선한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박하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배와 사과를 샀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울 텐데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과일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저렸지만 박하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아들네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박하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오지우는 40세로 강남의 번듯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30층 높은 곳에 있는 그 집은 박하선에게는 너무나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3층2호요. 제 아들 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유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며느리는 38세로 은행에서 재무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박하선을 바라보는 눈에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하선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민어랑 약과 좀 샀다. 유라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요즘 제사상 그렇게 거창하게 안 차려요. 민어는 비린내만 나고 이런 건 다 저희가 주문하면 되는데요. 유라는 박하선이 정성껏 골라온 생선을 받자마자 싱크대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퍽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는 모습에 박하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다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왔어?
엄마, 피곤하네. 아침 인사조차 성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박하선은 묵묵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에서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네, 고객님. 그 상품은 지금 투자 적기라서요. 네,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박하선은 홀로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평생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며 3교대 근무 속에서도 아들 밥상은 거른 적이 없던 몸이었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탕을 끓이느라 국자로 저으면서도 박하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구수한 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만 아들 부부는 거실에서 각자 할 일만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주문한 배달 음식 몇 가지와 박하선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어색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박하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 옆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이 놓여 있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아들은 절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는 일어나 다시 소파에 앉아버렸습니다. 박하선만 제사상 앞에서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박하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 부부는 거실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성수동 상가 말이야. 어머니 명의로 된 거. 그거 빨리 해결해야 한다니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알았어. 안 그래도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 재개발 확정 났다며? 지금 팔면 돈이 얼만데? 박하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성수동 상가 건물은 박하선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자 그녀의 마지막 노후 보루였습니다. 저것들이 내 상가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박하선은 조용히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큰 상가가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증여하시면 되는 거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요즘 어머니 나이에 그런 재산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그래, 오늘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이야. 고집이 문제가 아니지. 우리 빚 생각해봐. 10억이 넘는다고. 당장 다음 주까지 3억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아. 그러니까 오늘 꼭 설득해야 한다니까. 아들의 대답에 박하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워 간호사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 도시락을 싸던 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해서도 아들 운동화를 빨아주던 손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마다 병원 휴가를 내고 학교를 찾아가던 엄마였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하선이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표정을 바꾸며 박하선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차 한 잔 드세요. 컵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박하선의 가슴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박하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엄마, 성수동에 있는 그 낡은 상가 말이야. 지훈이 말끝을 흐리자 유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라는 소파 쿠션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박하선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하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엄마. 지우는 몇 년 전 IT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당시 박하선은 걱정하며 만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엄마는 몰라. 요즘 시대가 어떤지라며 박하선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지. 며느리 유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 씨가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박하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채? 사채를 왜 쓰니? 빚이 10억이 넘어요, 어머님. 당장 다음 주까지 3억을 못 막으면 부도예요. 유라의 말에 박하선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10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박하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박하선에게 10억이라는 빚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조급함이 더 가득했습니다. 근데 엄마, 그 상가 곧 재개발 들어간다며? 재개발은 무슨? 부동산에서 연락 왔잖아. 우리가 알아봤어. 지금 팔면 최소 50억은 받을 수 있대. 유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5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박하선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한테 증여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엄마 혼자고 그거 다 우리 거잖아. 지훈의 말에 박하선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거? 그게 왜 너희 거야? 박하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내 재산이다.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드님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유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박하선을 몰아붙였습니다. 저희 지금 이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담보대출이 3억이에요. 이것도 다음 달이면 압류당한다고요. 그건 너희가 무리하게 산 집이잖니. 박하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은 다 어디다 쓰시고 그 상가 하나를 못 내놓으세요? 유라의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도 남편 잃으셨잖아요. 사장님이 남기신 퇴직금이랑 보험금도 받으셨으면서 왜 아들은 안 도와주세요? 노인네 욕심이 과하시네. 노인네 욕심? 박하선은 뺨을 맞은 듯 멍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은 남편의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말기암 치료비며 간병비며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자신을 욕심쟁이 노인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라 말이 틀린 거 없잖아. 지훈이 유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나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이렇게 된 거 다 엄마가 제대로 지원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박하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도 엄마가 돈 좀 보태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자식 사업 돕는데 엄마는 뭐 했어? 아들의 적반하장에 박하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하선은 지훈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돈을 받고도 이것밖에 안 돼? 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걸 다 줬는데. 박하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요즘 3천만 원이 돈이에요? 유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집은 부모가 10억씩 대주던데 어머님은 상가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아들 사업에는 3천만 원밖에 안 주셨잖아요. 박하선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낯선 빚쟁이 2명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빨리 정리하세요. 그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아요. 위해서? 내가 길바닥에 낳는 게 나한테 좋다는 거냐? 길바닥은 무슨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유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박하선을 환영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하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집에 간다. 아니, 엄마. 얘기 안 끝났어. 지훈이 박하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 놔라. 박하선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상가는 절대 안 줄 거다. 그건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재산이야. 엄마. 박하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뒤에서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하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밤거리를 걸으며 박하선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따끔하게 혼냈겠지. 박하선은 그대로 버스를 타고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하선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안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하선은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하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와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새벽 2시, 3시, 4시가 지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하선은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박하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하선은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랍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과 함께 쓰던 공동명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인쇄소를 정리하며 받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박하선은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3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하선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은행 개점 시간인 9시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박하선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끓여 마셨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이 되자 박하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은행을 향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니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하선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되어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박하선은 제일 먼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로 가서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잔액이 얼마예요? 박하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만 원이십니다. 뭐라고요? 박하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3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박하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거래 내역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6개월 전에 2억 원, 3개월 전에 1억 5천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6개월 전, 3개월 전, 박하선은 순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개월 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며느리 유라가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정산이랑 재산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장이랑 통장 좀 주세요. 유라가 그렇게 말하며 도장과 통장을 가져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하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서 박하선을 부축했습니다. 저, 앉을 곳 없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박하선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하선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퇴직금을, 내 남편의 피 같은 돈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하선은 거래 내역서를 손에 꼭 쥐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박하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네 아버지가 남긴 우리 공동 통장 말이다. 아,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바쁜데. 잔고가 10만 원밖에 안 남았더구나.
박하선이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3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왜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거 유라가 확인해 보더니 돈이 없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나도 골치 아파 죽겠어. 아들의 목소리는 이내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돈이 없다니. 네가. 아니, 유라가 쓴 게 아니고. 박하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몰라. 유라 말이 엄마가 먼저 빼돌린 거 아니냐고 펄펄 뛰더라고. 내가 빼돌렸다고? 박하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병원비로 다 썼거나 엄마가 다 써놓고 지금 나한테 상가 안 줄라고 그러는 거 아냐?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박하선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빼돌려? 그리고 병원비는 내가 가진 돈으로 다 냈는데. 박하선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전화하는 박하선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상가 빨리 넘기라고. 이제 믿을 건 그 상가뿐이라고. 뭐? 상가를 넘기라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엄마는. 나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3억을 다음 주까지 막아야 한다고. 그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엄마가 처음부터 제대로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어. 다 엄마 책임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상가 증여 서류 빨리 준비해. 안 그러면 나 정말 감옥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하선은 수화기를 든 채 허물어지듯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산마저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모멸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박하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박하선은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하선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연일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상가 이전 서류 준비하셨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엄마, 답장 좀 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박하선은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하선은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가 계속되자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박하선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란을 보니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택배를 뜯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상가 증여 서류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부탁입니다.
박하선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하선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박하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아들 빚 때문에? 네. 고 오민석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민석 씨의? 박하선은 남편 이름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 원장 관련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 원장이요? 박하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석 씨가 나 모르게 유 원장을?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에게 특별히 맡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후 6개월이 되는 날 여사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박하선은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직접 뵙고 전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하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 박하선은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릿결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뺨이 많이 꺼졌습니다. 박하선은 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문자로 온 주소를 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건물 5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하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하선 여사님이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김 변호사는 박하선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하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하선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쪽 금고로 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박하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봉투를 여사님께 드리고 꼭 혼자서 읽어보시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박하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석 씨, 당신 도대체 여기 제 사무실에서 읽으셔도 되고 편한 곳에 가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저 근처 공원이 있나요? 네, 바로 옆 건물 뒤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박하선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 읽으신 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선은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하선에게. 남편의 필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하선은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편지를 읽는 박하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훈이와 유라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겠지. 박하선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유라가 내 통장을 가져갔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 눈에서 돈에 굶주린 탐욕을 보았어. 박하선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내 아들 부부가 사업 빚으로 내 퇴직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였지. 박하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 뒤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가기 하루 전 변호사를 통해 공동계좌에 돈 3억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안전한 신탁계좌로 옮겨두었던 것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을 그 사치스러운 며느리 손에 쥐어줄 수는 없었어. 남편의 글씨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평생 고생한 당신 몫이야. 박하선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던 모멸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선아,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편지는 다음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지훈이에 대한 진실 말이야. 박하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선아, 정말 미안해. 40년간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내가 이기적이었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마워. 박하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내가 인쇄소 격리와 실수를 저질렀지. 박하선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훈이었지. 편지를 읽던 박하선은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을 때 당신은 밤새 울었지.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다음 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나에게 말했었지. 가정 깨지 말자. 그 아이 내가 키울게요. 박하선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대신 내 호적에 올려 친아들로 키웁시다. 그래야 아무도 흠 못 잡아요. 그때 박하선은 24세의 젊은 신부였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내 평생의 은인이야. 내 죄로 태어난 아이를 당신 호적에 올려 법적인 친자로 만들어주고 평생을 친아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었지. 박하선은 그날의 결정이 옳았는지 수없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지훈이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희생 덕분에 40년을 버텼어. 하지만 하선아,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그 녀석이 이제는 당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니. 내가 면목이 없어. 남편의 글씨에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선아, 당신은 40년간 할 만큼 했어. 내 죗값을 당신이 다 치렀어. 이제 그 짐을 내려놔. 박하선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당신 아들이 아니야. 그저 내 실수일 뿐이야. 그 상가 절대 빼앗기지 마. 남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줄게. 사랑하고 미안했어. 나의 하선.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박하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법적으로는 박하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호적에도 박하선의 아들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박하선이 평생을 바쳐 키웠지만 결국 지훈이는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박하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40년간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하선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신탁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옮겨놓은 3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박하선은 서류를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눈을 떴어요. 박하선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하선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박하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박하선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성수동 상가 재개발 매각건을 진행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드님께 증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전액 매각해서 제 이름으로 된 다른 곳에 투자할 겁니다. 박하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혹시라도 여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다면 모든 것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사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들입니다. 서류에는 상가 매각 절차와 신탁계좌 관련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신탁계좌부터 정리하시죠. 여사님 명의의 새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박하선은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이 계좌로 3억 5천만 원이 이체됩니다. 며느님이 훔쳐갔다고 생각하셨던 돈이죠. 정말 남편이 다 지켜준 거네요. 박하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상가 건은 재개발 조합과 이미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빨리 진행될까요? 네, 한 달 정도면 매각이 완료됩니다. 예상 금액은 약 50억 원입니다. 50억? 박하선은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상가 건물이 재개발로 그렇게 큰 금액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그 정도 금액이면 노후 준비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감사하죠. 사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잘 지켜드릴 수 있어서요. 김 변호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신탁 계좌가 정리되었습니다. 박하선의 새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퇴직금이 고스란히 돌아온 것입니다. 박하선은 통장을 보며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성수동 상가 건물이 재개발 조합에 매각되었습니다. 박하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번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박하선은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하선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전화를 걸자 아들이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유라도 데리고. 엄마, 드디어 결심하신 거야? 서류 준비됐어? 아들의 목소리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저녁 7시에 와라. 박하선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하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유라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서류는 준비되셨어요? 그래, 앉아라.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박하선은 거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급하게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박하선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상가 매각 계약서예요? 유라가 손을 뻗으려 하자 박하선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 그건 네 아버지, 아니, 오민석 사장님이 남긴 진짜 유산이다. 박하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며느리 유라가 통장을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1천만 원? 장난하세요? 50억짜리 상가는요? 그 상가는 내 것이다. 박하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팔았다. 뭐라고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상가는 저희 거잖아요. 너희 거? 그게 왜 너희 거냐?
박하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재산이다.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 아니, 엄마, 약속했잖아.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약속한 적 없다. 그럼 우리 빚은 어떡하라고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다. 나는 상관없어. 박하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라야. 박하선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은행 다니면서 그것도 몰랐니?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유라는 멍한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하선은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인지 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혼외자라고? 서자였어? 유라가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40년 전 내 시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박하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난 그 사실을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순간 며느리 유라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재무 상담사로서 계산했던 시댁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뭐, 다 알고 있었다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내가 불쌍해서 거뒀어. 박하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 죄를 덮으려고 내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 친아들을 만들어줬다고. 내가 40년을 희생해서 너희 아버지 체면, 네 체면까지 살려준 거야. 당신... 유라가 지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야? 명문가 외아들인 척하더니. 유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이 뺨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근본도 없는 서자였어. 어쩐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 어머니 앞으로 돌려놨더라. 유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상속에서 밀릴까봐 내 인생 물어내. 유라야, 진정해. 이 사기꾼, 빚쟁이. 유라는 가방을 들고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난 네 빚 갚아줄 생각 없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박하선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재산도 체면도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은 박하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하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박하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난 40년간 내 아버지의 죄를 닦으며 너를 키웠다. 내 모든 걸 바쳐 너를 내 아들로 만들어줬는데 넌 결국 내 핏줄이 아니라 그런지 내 재산을 탐냈어. 어머니, 너는 한 번도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지. 박하선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 일하고 와서도 내 도시락을 쌌던 거 알기나 했니? 내가 병원 휴가를 내고 학교 상담을 갔던 거 고마워한 적 있니?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 않았지.
박하선은 오랫동안 삼켰던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너는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니까 해주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걸 알면서도 40년을 친엄마처럼 살았어. 어머님, 제발. 내 아버지가 남긴 1천만 원, 그게 내 몫의 전부다. 박하선은 테이블 위에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박하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어른이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10억 빚은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그것도 네가 만든 빚이다. 네가 해결해. 박하선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네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을 거야. 지우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는 내가 노인네 욕심이 과하다고 했지. 박하선이 며느리가 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건 유라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너는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네 편을 들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지우는 계속 빌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도둑으로 몰았어. 내 남편의 돈을 내가 빼돌렸다고 했지.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 확인도 하지 않고 나를 의심했잖니. 박하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알아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요. 아니, 넌 몰라. 너는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박하선은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40년간 내 친엄마처럼 살았어. 하지만 이제 그만할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훈은 박하선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손 놔. 어머님, 손 놓으라고 했어. 박하선이 소리치자 지훈은 손을 놓았습니다. 박하선은 지훈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다. 박하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생모는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받고 너를 포기했어. 뭐라고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경리에게 돈을 주고 합의했어. 그 여자는 돈을 받고 너를 버렸지. 저를 버렸다고요? 그래. 하지만 나는 버리지 않았어. 40년간 네 곁에 있어줬어. 박하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결국 나를 버렸지. 내 재산을 탐내며.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이제 됐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박하선은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어머님,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박하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훈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훈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와 나는 남이다. 박하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하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키운 아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박하선은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제가 할 만큼 했죠? 남편은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당신이 남겨준 유산으로요. 그날 밤 박하선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하선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하선은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사님. 평생 일했던 간호 경험을 살려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하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겪은 일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보는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박하선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박하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깔끔한 3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앞 간판에는 하선 노년 돌봄센터라는 글씨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하선은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과 남편의 유산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오갈 데 없거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요양 및 상담센터를 연 것입니다. 평생 수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그녀는 이곳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센터 1층은 식당과 휴게실이었습니다. 2층은 상담실과 치료실이었습니다. 3층은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박하선은 더 이상 어둡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리고 깨끗한 원장 가운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15명의 노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 학대당한 분, 외로운 분들이었습니다. 박하선은 그들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원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오세요. 박하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국이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박하선은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늘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박하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돌보면서 제 상처도 치유되고 있어요. 박하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박하선은 자신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박하선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웬 행색이 초라한 분이 원장님을 찾으시는데요. 누구시래요? 이름은 안 밝히시고요. 꼭 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박하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알았어요. 현관으로 나가 볼게요. 박하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남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박하선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박하선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원장님, 무슨 일이니? 박하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유라랑은 이혼당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박하선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밥 굶지 말고 다녀라. 지훈은 돈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 원장님. 하지만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박하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안 돼. 박하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야. 너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망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야. 어머님, 그리고 난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다. 1년 전에 말했잖니. 박하선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원장님, 제발요.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하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박하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하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하선은 원장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는 남편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요. 박하선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준 돈으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박하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그런 짐을 지웠냐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요. 박하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하선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센터 마당에서는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원장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박하선은 원장 가운을 여미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박하선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박하선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노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노인들의 감사 인사에 박하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살 수 있어요. 박하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하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지훈이가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4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으니 이렇게 가볍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 것이다. 민석 씨,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박하선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박하선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했어, 하선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하선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하선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마당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박하선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석 씨. 박하선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어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하선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이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